8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선 고영한, 김창석, 김신 새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사법농단 의혹 문건 전부 공개로 법원이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쑥대밭이 된 분위기에서 치러진 대법관 퇴임식. 사법농단 파문에 연루된 고영한 대법관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고 영예로운 자리 대법관. 6년의 대법관 소임을 마치고 퇴임하는 고영한 대법관의 표정은 그러나 착잡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영한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파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파기환송심 주심, 진보적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의 무력화를 위한 연구의 중복 가입 금지 조치 등이 모두 고영한 대법관이 결정한 일들입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에 이르면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판사는 판사가 된 그 자체에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 이상 무엇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행복을 놓칠 수 있다. 34년간의 판사 생활을 뒤로하고 법원을 떠나는 고영한 대법관이 많이 착잡하고 쓸쓸한 표정으로 후배 법관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고영한 대법관과 함께 퇴임하는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현재의 사법부 불신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분명한 어조로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을 막아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등은 재판거래 파문이 불거진 지난 6월에도 성명을 내고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퇴임사를 종합해보면 사법농단 의혹으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어제 추가 공개된 196개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으로 인해 사법부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법원이 헤쳐갈 길이 높고 험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3명의 대법관들 퇴임식을 침울하게 만든 사법농단 문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 공개된 문건을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조선일보에 아주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공개된 196개 파일 중에 제목에 조선일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파일이 모두 9건이나 되는데요. 네. 제목을 보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이런 제목들입니다. 네, 뭐 대법원이 무슨 뭐 국정원도 아니고 첩보보고가 뭔지 모르겠는데 문건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2015년 2월 1일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 동역 부법 방안 검토 문건이라는 걸 보면요. 네. 보수 언론의 일부 부정적 보도가 공식 입장으로 오인된다며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게재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 이후 실제 조선일보에 이전 회장 명의의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칼럼이 올라옵니다. 네. 또 2015년 3월 31일 작성된 조선일보 기고문이라는 파일을 보면 문건에 담긴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제목과 내용의 글이 추후 조선일보에 실제로 그대로 이제 올라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뭐 문건이 단순히 작성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조금 보실까요? 네.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대법원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논의, 국민 입장에서 보라.
대법관 월화수목금금금 이래도 벅찬데 상고법원 표류 등등 모두 조선일보 기사 제목들입니다. 네. 쉽게 말해 대법원의 요청과 바람이 그대로 조선일보 지면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일보가 상고법원에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자기들이 뭐 관련 기획 기사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공교로운 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대법원의 조선일보 문건 작성 전에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거나 네. 아니면 입법, 사법의 불륜 등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네.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조선일보 첩보 보고 문건을 보면요. 네. 최유력 언론사, 조선일보를 지칭하는데요. 네. 최유력 언론사 사회부 차장 2인, 법조 전문기자 1인과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법조 기자들을 접촉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또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기사를 생산하도록 대책을 세웠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네. 문건의 정황까지 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공부활동 지원 명목으로 9억 9천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조선일보를 염두에 둔 편성입니다. 다만 조선일보가 문건에 언급된 상고법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은 없는데요. 공보 예산이 실제 집행이 됐는지 무슨 명목으로 집행됐는지 등은 검찰 수사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뭐 조선일보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어제 문건 공개 당일 조선일보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 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법원 행정처가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상고법원 기사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뭐 양승태 사법부의 조선일보에 대한 짝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뭐 실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 대법원장 상고법원 설치 결국 헛꿈 일장춘몽으로 끝난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통 월급쟁이들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월급을 차압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공무원 연금 급여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신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도 압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아이 아버지가 아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판결은 공무원 연금 급여 압류 얘기 해보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아이 아버지와 헤어진 모양인데 아이 아버지가 주기로 한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에 A씨는 가정법원의 확정 결정을 근거로 아이 아버지의 공무원 연금을 압류해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권리의 보호조항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 때문에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오늘 나왔는데 헌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은 각각 이렇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는 퇴직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아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합헌 결정 사유입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양육비 채권의 금액은 수급권자 본인 등의 생계나 복리에 위해가 될 정도로 과다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다. 해당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지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0년에도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의 합헌 결정을 내리며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헌법 정신에 합당하지는 않다며 입법 개선 권고를 함께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같은 취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입법 개선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입법자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압류 제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권고 사항입니다. 헌재의 입법 개선 권고는 헌법 불합치 결정처럼 강제력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18년 전에 헌재가 공무원연금 압류를 전면 금지한 법조항 입법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거꾸로 보면 헌재가 18년 만에 다시 입법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번에도 고쳐질지 말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양육비 떼어먹는 공무원들 봐주라고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건 분명 아닐 겁니다. 국회가 이런 건 좀 고쳐주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이마트 1+1 행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1+1 행사,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문제는 기존 판매 가격보다 가격을 인상해서 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네. 즉 원래는 개당 4,750원이었던 참기름을 개당 9,500원으로 인상해놓고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하나만 사도 될 거를 갖다 그냥 똑같은 돈을 내고 두 개를 샀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공정위는 이런 이마트 행위에 대해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네. 했고, 그래서 시정명령 그리고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또 이마트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 7일간만 이 가격이라는 행사를 진행했고, 네. 또 가격 할인 행사를 하면서 종전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높이 기재함으로써 할인율이 마치 큰 것처럼 네.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마트는 뭐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우선 이마트는 1+1 행사 시 판매되는 그 가격이 종전 가격과 비교해서 소비자의 효용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네. 않는다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1+1 행사 광고와 그리고 기존 가격으로 두 개를 사는 가격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없는데 이마트는 1+1임을 강조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허위 과장 광고가 맞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이마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마트도 이런 유사한 사건으로 네. 예전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그리고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요. 롯데마트도 이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대법원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네. 롯데마트는 심지어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가격으로 두 개를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해서 사실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삼모사라고 소비자가 원숭이도 아니고 이런 행태는 좀 근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억 원, 어떤 정도 크기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사람들에겐 어쩌면 평생 손에 쥐어볼 수도 없는 거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겐 한번 도모해 볼 만한, 또 어떤 사람들에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껌값일 수도 있는 돈인데요. 오늘 앵커 브리핑은 10억 원과 변호사 얘기입니다. 문모 변호사라는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0월 자신이 변호를 맡은 한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뭔가 합의를 보는 과정에 좀 개입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의뢰인 한 씨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변호사는 합의하는 데 쓰라고 준 돈, 즉 합의금의 일부로 준 돈을 교부받은 당일 자신의 계좌에 옮겨놓고 3개월 만에 의뢰받은 합의와는 상관없는 개인적 용도로 10억 원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문 변호사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문 변호사 측은 재판에서 10억 원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한 적이 없어 변호사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합의금에 쓰라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비로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문 변호사 측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10억 원 전부를 횡령으로 보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오늘 문 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예치받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변호사로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이 불량하다고 문 변호사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못 이룬 점과
보석 석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청탁을 대가로 한 건에 50억 원씩, 재판 2건에 간단히 100억 원을 챙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도 그렇고 이 문 변호사라는 변호사도 그렇고 보통 소시민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을 사건 한 건 수임료 정도로 생각하는 배포와 그런 세상이 실제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시 붙고 노력한 만큼 능력에 합당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 것 자체를 탓하거나 그 액수가 크다고 해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입맛이 쓴 건 법 위에 주먹, 주먹 위에 돈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쉬 가볍게 부정할 수 없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8글자 때문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청와대 SNS 라이브에 출연해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무사증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대법원의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 방안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의 추가 공개 문건에 대해 오늘 논평을 내고 사법행정권 남용이 대법원판 기무사 수준이라며 국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과거 범죄 경력 등을 이유로 이란 남성과 혼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의 국적 회복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8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